당신의 창의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창의력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지만 이 간단한 문장 안에는 인간의 삶과 사고 전반을 관통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의력은 학문적, 예술적 활동뿐 아니라 일상 속 문제 해결, 인간관계 개선,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창의력은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교육이나 환경에서 길러지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인간의 창의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며 어린 시절 경험과 환경, 그리고 유전적 요소가 창의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폭넓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의력을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움과 적절성 혹은 유용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새로운 발상을 하는 동시에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거나 실제적 가치를 지닌다라는 정의입니다. 가령 예술 영역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기법이나 형식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었다면 이는 새롭지만 그 작품이 예술적 혹은 미학적으로 가치를 지녔는지에 따라 진정한 창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창의력은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과학기술의 발달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적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이론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기존의 사고방식을 뒤엎는 창의적 발견과 발명이 없었다면 인류의 과학과 문명은 진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예술 사조가 탄생할 때마다 인간의 감수성과 미적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개인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늘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거나 문제를 색다른 각도로 바라보며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 능력은 큰 도움이 됩니다. 어린 시절, 특히 영유아기와 아동기는 인간이 급격히 성장하고 학습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실수와 시도를 거듭하며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 나갑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유아기의 자유로운 놀이가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상상력을 펼치고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험을 쌓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꿉놀이를 할 때 아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일상의 행동 양식이나 언어를 재구성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다른 상황을 가정해보면서 가상세계를 창조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어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실험합니다. 이러한 놀이 경험이 쌓이면서 머릿속에서 기존과는 다른 연결고리를 맺거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이 시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경험이 모두 긍정적이고 자유로우며 창의성에 항상 호의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년기에 트라우마를 겪거나 부정적인 환경에 놓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 중에는 오히려 역경을 경험하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 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 편견 혹은 개인적인 신체적 결핍 등으로 인한 제약이 창의적인 우회로를 찾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역경이 창의성을 필연적으로 길러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체계와 개인의 심리적 탄력성입니다. 시험을 많이 볼수록 시험에 강해진다는 식의 단순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부정적 경험이 오히려 아이의 마음을 억누르고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년기의 부정적 경험은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창의력 발달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 발달에 있어 환경은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문화적 다양성에 노출되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지역 문화, 전통, 예술, 언어 등을 접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디어의 폭이 넓어집니다. 또 여러 인종과 민족이 모여 사는 다문화 환경에서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문제 상황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예술가들과 작가들, 과학자들이 해외여행이나 이주, 외국 문화 체험에서 영감을 얻는 예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오는 문화적 충격이 때로는 새로운 발상을 이끌어내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다양한 예술, 과학, 언어, 기술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면 아이들의 뇌 속에서 서로 다른 지식 체계가 만나는 교차점이 만들어지고 이는 창의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무리 다양한 문화나 교육 프로그램에 노출된다고 해도 사회나 가정에서 창의적 시도를 장려하고 지지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창의력 발달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그건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이야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면 안전하게 인정받는 수준에서만 행동하려 할 것이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면 좋은 생각이네, 한번 시도해볼래? 라는 식의 칭찬과 응원은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격려와 수용적인 태도는 비단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나 조직 문화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기업에서 실패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면 직원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기에 부담을 느끼고 결국 창의력은 억압될 수 있습니다.
창의력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창의력은 타고나는가 아니면 길러지는가? 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창의력이 어느 정도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심리학 실험에서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창의적 사고 테스트에서 더 유사한 점수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타고난 유전적 요인이 전혀 무시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창의력이 100% 유전으로만 결정된다는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유전 요소가 있더라도 그것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이 함께 맞물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잠재력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어려서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고 호기심을 기를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유전적 재능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창의력이 발현될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현대 뇌과학은 창의적 사고가 특정 뇌 부위만의 활동이라기보다는 뇌 전체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결과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전두엽은 추론, 계획, 통제와 같은 고등 인지 기능을 담당하지만 창의력은 이러한 이성적 판단뿐만 아니라 해마나 변형계와 같은 감정 기억 체계와도 긴밀히 연계되어 작동합니다. 또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실행 제어 네트워크, 살리언스 네트워크 등 다양한 뇌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창의적 아이디어가 구체화됩니다. 뇌과학자들은 창의적 순간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문제에 대해 깊이 몰입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잠복기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표면적 사고에서 잠시 벗어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정보들을 재배열하고 연관성을 찾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뇌가 더 넓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결합할 수 있게 되면 전혀 새로운 형태의 결론이나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창의력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핵심 태도 중 하나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단순한 지식 습득 욕구를 넘어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등을 끊임없이 묻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어린 시절에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은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갖고 끝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른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지만 이러한 질문을 잘 받아주고 적절히 안내해주면 아이의 사고력과 창의력이 크게 자라납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은 자기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의외의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가나 과학자 중에는 특정 전공 이외에도 역사, 철학, 인문학, 자연과학 등 폭넓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태도는 창의력의 불씨를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창의력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필요로 합니다. 즉,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거나 색다른 아이디어를 구현하려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이를 창피한 것으로 여기면서 과감한 시도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적 장벽은 창의력 발휘에 치명적입니다. 실패는 창의적 사고와 혁신을 위한 필수적 단계라는 것을 깨닫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많은 위대한 발명가와 창의적 인물들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실감나게 증명해왔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험 실패 후 전구를 발명해냈고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역시 초창기에는 여러 번의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학습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탐색하게 될 것입니다. 창의력은 때때로 개인의 천재성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복잡한 문제들은 대개 여러 사람의 협력과 집단 지성을 통해 해결됩니다. 협업을 통해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면 아이디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상상도 못했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집단 브레인스토밍, 협업 프로젝트, 혹은 동아리나 스터디 그룹 등에서 이루어지는 상호학습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문제를 한 방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각으로 바라보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창의력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방적인 분위기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비판이나 경쟁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구성원들은 새롭고 위험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꺼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창의력은 단순히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놀이와 호기심,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대하는 태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노출, 가정과 사회에서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타고난 유전적 소질과 뇌의 작용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작동합니다. 각각의 요소들은 상호 보완적이며 개인이 속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유전적으로 높은 잠재적 창의력을 타고났다고 해도 과잉 통제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환경에서 자란다면 그 재능이 발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유전적으로 특별히 창의력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환경,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주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창의적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창의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라는 질문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창의성은 어린 시절 경험에서부터 환경의 다양성, 유전적 잠재력, 그리고 뇌의 과학적 메커니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합적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창의력이 자라날 수 있는 적절한 토양을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실패를 긍정하고 학습의 기회로 삼으며 질문과 호기심을 끊임없이 장려하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그곳에서 창의력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설령 어른이 된 이후라도 호기심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언제든 새로운 영역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의력이라는 씨앗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뿐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가 더 풍요롭게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창의력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열린 마음과 태도, 그리고 다채로운 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시너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끊임없는 질문, 탐구, 실패와 재도전이 자리합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고유한 경험과 타고난 잠재력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